자, 대선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대선 주자라고 불리는 여야의 잠룡들이 앞다투어서 책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론에 관심을 받은 인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근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접 책을 낸 게 아니라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알아서 기사를 썼다는 거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변호사님, 이거는 뭐 제3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관심을 끌 수 있을 걸로 보이십니까? 소구력이 있나요? 그래도 워낙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관심이 높고, 뭐 대권 그 지지율에서 아주 수위에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그 모 기자분이 쓴 거 있죠. 고교 동창회 기자분이 쓴 거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이제 약간 해명을 하기는 이게 뭐 3시간도 아니었고 1시간 반 정도 만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책에 대해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본인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고교 동창이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고, 그러고 나서 한 몇십 년 만에 윤석열 총장하고 점심을 먹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3명이 약속을 해서 점심을 먹는데 그중에 한 명은 윤석열 전 총장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었고, 이분은 몇십 년 만에 만나는 사람인데 그 한 분이 갑자기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이 1시간 반 밥을 먹고 나서 이 책을 썼으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모습인 거죠. 고등학교 때 모습,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1시간 반 동안 먹으면서 느낀 뭐 얘기 이런 거를 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학 동창, 이제 법대 79학번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79학번들이 또 이제 책을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방송 작가분한테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옛날 사진 같은 걸 좀 많이 모으고요. 에피소드를 모아서 책을 내서 이 부분은 정말 이제 에피소드가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봤는데 어떻게 보게 되냐면, 제가 사서 본 게 아니고요. 이 책을 산 분이 저한테 이제 카톡을 통해서, 전부가 아니고 이제 일정 부분 우리가 서로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부분을 찍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아주 조금.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저 아는 변호사님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사이였구나, 뭐 이러면서 그 자녀들하고 관계 이런 거를 써준 책을 이제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아주 에피소드 중심이에요. 개인사 중심.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도 윤석열 전 총장한테 그 사진이나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이 방송 작가분이 쓴 책, 동기들이 의뢰해서, 근데 이 자료를 안 보내줬대요. 사진 같은 거. 안 보내줘서 이 동기들끼리 단톡방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자료를 뭐 자기들끼리 찾아내서 이제 책에 썼다고 하니까요.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쓰거나 아니면 직접 관여한 책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관련한 책들도 여러 권 나오고 정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대권 주자 지지도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갤럽에서 한 조사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25%, 이재명 지사가 24%, 이낙연 전 대표가 5%, 안철수 대표 4% 이렇게 쭉 나와요. 지지도도 이만큼 나오고 관련 책들도 이제 출간이 되고 있고요, 교수님. 정말 이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이런 것 같은데, 저희가 정말 궁금한 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정치권에 등판할지예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재보선이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대선의 국면에 이제 드려졌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임을 진 이낙연 전 대표의 사실상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분산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아주 이 양강 구도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벌어졌고, 그렇다고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야권 후보로서의 어떤 부각이 뚜렷해졌죠. 그러니까 시기만 남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앵커 질문하신 대로 언제냐 이거죠. 저는 7월 달이 임기가 마지막이었잖아요. 그거를 4개월 앞두고 먼저 나왔다는 거는 그 전에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인 선언을 하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재보선도 끝났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저는 5월 안에는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뭔가 입장이 정리가 돼야지 내가 정치인을 만나지 그냥 뭐 밥만 먹고 헤어질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누구와 언제 어떻게 해서 정치를 시작할지를 결정을 못했다는 것을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작이 사실은 절반이라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사실 예민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저는 뭔가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는 뭐 출판계나 어떤 특정 광고 이런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책 얘기를 많이 나눠야 돼서요. 자, 이재명 지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내 경선에 출마하면서 책을 낸 게 있는데 지난 대선 때요. 뭐 이 대선에서 보면은 이 대선 때 나온 책을 보면 굉장히 이재명스럽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런 뭐 인지도라기보다는 뭐 정책을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개혁적인 모습이 많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평론가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주요 대선 주자가 되면 본인이 내는 책 말고도 주위에서 책이 쏟아지는 건 보편적인 현상이고요. 과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했을 때 그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왔던 반기문 전 총장과 관련된 책이 50여 종이 넘는다는 언론 보도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하나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면 앞서 말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나 이재명 지사의 의중을 알 수 있다. 이러기에는 상당한 무리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리수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만큼 이제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 책이 많이 쏟아진 현상을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서는 정치권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국민들에게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이나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본인이 이제 보여왔던 색깔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지사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더 강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이미지가 상당히 진보적이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왼쪽에 있다는 이 이미지를 반전시킬 만한 전혀 새로운 내용, 나 알고 보면 굉장히 중도적이고 온건하다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이 나올 것인지가 관건인 셈인데 결과적으로 책이 많이 나오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자기 이미지를 탈피하는 정도의 아주 반전의 메시지가 담긴 책이 아니면 다른 책들이 더 많이 나와도 국민들이 이미 알 만큼 아는 분 아닙니까? 네.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활발한 모습들, 강한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최근에는 이 경기도 독자적으로 백신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새로운 다른 나라들이 개발 또 접종하고 있는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좀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추가의 백신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의 공급과 그리고 예방접종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무인지라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같이 들으셨지만 방역당국에서는 확실하게 좀 선을 그은 상황이고요. 교수님, 지금 이런 이재명 지사의 움직임, 목소리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그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지금 전체 확진자의 30%가 경기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를 전체를 책임을 지고 있는 지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백신을 어떻게 구해서라도 빨리 이 부분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이고 사실상 그런 차원에서 법률이나 행정적인 어떤 검토를 하는 차원이지 당장에 가서 뭐 백신을 구해오겠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해올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은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을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하긴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방역 문제에서 우리는 방역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네. 반면에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이 일부 지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내부 이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얘기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빅2에 대한 얘기, 아까 저희가 지지율 그래프에서 봤듯이 빅2에 대한 얘기는 나눴는데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잠룡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조만간 이 책을 낼 것으로 보이고 정세균 전 총리도 조만간 책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런 말이 굉장히 회자가 됐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 뭔가 이 문심 마케팅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연륜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의 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궁금합니다. 자, 솔직히 지금 반전의 기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민주당의 당심 그리고
연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반전의 포인트 가져올 수 있을까요? 사실 이낙연 전 대표랑 그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는 좀 겹치죠, 이미지가. 호남 네. 출신이시고 또 온건하다. 그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총리 출신이에요. 문재인 정부 총리 출신이니까 겹치니까 이 두 분은 이재명 지사라는 앞서가는 주자뿐만 아니라 이 두 분의 차별화, 두 분의 이제 이 겹치는 지지층도 겹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도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근데 사실 그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는 제가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총리를 후보자를 김부겸 후보자 지명하자마자 대정부 질문 내일부터 하는 대정부 질문도 안 하게 면제까지 해주셨는데 어떻게 빨리 이제 활성화가 돼야겠죠. 지금은 지지율이 좀 낮죠, 아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동의 기회 하나로 이제 반등의 기회 하나로 이렇게 책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 사실 이 표현이 어울리는 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강한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재명 지사와 선두주자와 좀 차별화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저희가 좀 전에도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정부에서는 방역과 관련해서 방역 담당자가 8월에 위탁 판매가 많이 된다. 위탁 생산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니까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그러니까 백신 공급이 차질이 없을 거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날 도지사가 도의회에서는 우리가 이 백신 도입 접종 이런 걸 중앙정부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중앙정부와 차별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또 그런 모습에 있어서 또 다른 차별화를 하면서 이제 어떤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알리기 위해서 책을 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주변 사람이 써주는 것도 있지만 직접 쓰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서 기회를 찾아서 이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9월에 경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네, 뭐 근데 과거의 사례들을 좀 보면요. 전직 총리가 대선 주자로 출마했을 때 성적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교수님. 뭐 이회창 전 총리나 고건 전 총리의 사례 등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네.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의 총리들은 대통령이 어렵냐. 그러니까 사실상 이 책임을 한 정부의 어떤 책임을 대통령과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그 정부의 어떤 책임의 일부를 안고 선거를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선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가장 이제 근접했던 분이 이회창 전 총리고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쉽지 않았던 그럼 미국의 부통령들은 왜 그게 되느냐. 사실상 이 미국의 부통령도 부통령에서 대통령이 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딱 한 명, 2차 대전 이후 딱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레이건 대통령 바로 다음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고 그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책임을 같이 져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총리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회고적 투표의 대선 상황 속에서는 선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두 분은 꼭 그런 룰이 적용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열심히 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희가 김관옥 교수님과 함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권 잠룡들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책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 경제와 관련된 경제 서적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야권에서는 이분 굉장히 책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대표의 출판기 지분도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이 두 분 아직까지는 지지율 면에서 아까 저희가 살펴본 그 지지율 면에서는 아직 뭐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지 좀 반등의 기회가 있을 걸로 보이시는지요? 일단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일찍 책을 내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이 현안들을 업데이트하느라 출간 시기가 늦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KDI 출신이고 정치권 내부에서 경제통으로는 손꼽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이 책의 중심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본인도 그것을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강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그걸 생각하고 강점을 있죠. 삼고 있죠. 사실 그동안 정치인들의 책 저도 일 때문에 많이 읽어볼 수밖에 없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굉장히 원론적이거나 추상적인 내용이 가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낸다는 책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한국 경제의 해법이나 대안,
부동산 문제나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해서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대안들이 나온다면 다른 대선 주자들의 책과는 좀 차별화된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좀 기다리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기업인 출신으로 17권의 책을 냈다고 하니까 책을 아마 가장 많이 낸 정치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사실 단일화 경선에서는 패배하면서 어느 정도 타격을 입는 듯 싶었지만 백의종군 하면서 오세훈 시장 도와준 부분 그리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통합을 하게 되면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대선 주자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새 책을 내기에는 시기가 조금 이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단일화 경선에서 어쨌든 진 건 진 겁니다. 이 패배의 상처를 좀 수습해야 되고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적응기가 필요할 겁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급하게 또 책 내고 하면 아니 서울시장 선거 진지가 언젠데 곧바로 대선 나오겠다고 또 책 내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대표의 경우에는 시기를 좀 신중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하나 쓰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네. 네, 지금까지 대선 주자들 관련한 책을 통해서 그들의 행보들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